네, 정치 구구단 순서입니다. 국회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원 교수, 김병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말이죠. 특검 도입이 왜 마지막 다 될 것 같다가 안 됐느냐.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리는 특검 수용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는데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 가만히 들어봤더니 결과적으로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협상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떠나는 원내대표인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마지막 회의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 반복했습니다.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들어보니 처음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명백하게 대선 불복 특검, 닥치는 대로 특검을 하자는 것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의 특검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함께할 생각도 없습니다. 따라서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 말 그대로 성역 없는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김경수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 지난 대선 과정의 여론 조작, 또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던 경찰과 검찰도 당연히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에게 하나씩 잘라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민주당 우건식 원내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드루킹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도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보수 또는 어떤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한 댓글에 대해서 국민들이 커다랗게 분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보 진영에서도 있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도 여론조사 결과 한 55% 정도 나온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전 나온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민주당도 저는 특검 받아야 된다라고 저도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금 유승민 전 대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확신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도 알았고 그다음에 검찰, 경찰도 봐주기 했고 결국은 다 짜고 치고 이거 지금 은폐 축소하는 거니까 뭐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까지 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본질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이거의 본질은 여론 조작이었는데 이 민간인의 어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이런 부분들의 본질을 넘어서서 대선 과정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제기, 원론적인 문제 제기거든요. 본원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여론 조작, 댓글 조작에 대한 조사는 뭐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까지 조사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는 저는 정확한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의 발언입니다. 근데 지금 이 특검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주체는 유승민 대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 이렇게 원내대표와 여기에 대한 수석 대표단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접점을 찾아간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단식을 통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임기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내주고 특검을 그대로 수용하게 됐을 경우 우원식 원내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여지가 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임기 마지막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협상에서 좀 코너에 몰린 측면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는 격으로 유승민 대표가 조금 무리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끄집어낸 것. 저는 이건 협상 과정에서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부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게 된 과정으로 지금 치닫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했던 대선 불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다, 검경도 조사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묘하게 맞물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경이 조사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경찰을 수사 지휘하고 있는 검찰이 지금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 기소를 했지만 기소를 하고 나서 그때 있었던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도 특검의 조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의원 그리고 드루킹 간의 인과관계나 연결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끌어들이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인사청탁이 있었고 인사청탁을 받은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 인사 추천을 했고 청와대에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인사를 만났던 정황 관계를 보건데 핵심적으로 얽혀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청와대에서 그 누구라도 특검의 조사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정도로 얘기했으면 될 텐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 좀 협상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했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두 분 반응은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박정환 교수님이 민간인에 의한 댓글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민간인에 의한 국가기관이 동원됐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국기문란이죠. 그거는 정말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민간인에 의한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다는 혐의가 가볍다는 말씀으로 하신 얘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든 야든 지금의 이제 어떤 일방적인 그 소위 쌍방향 언론 시대가 됐잖아요. SNS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쌍방향 시대에 지금 네이버가 그래서 뭐 뉴스 편집을 한 해 만에 이것이 지금 최고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 의사 표현을 하고 여론의 동향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방향키를 갖다가 소수가 그런 매크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걸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뭐 민이나 관이나 다 상관없습니다. 그건 엄중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우리 정치가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처벌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특검이 뭐 이번 드루킹뿐만이 아니고 예. 과거의 민간인 그런 그 댓글 조작 또 여론 조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특검이 되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이거를 뭐 대통령이나 여당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조사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좀 뭔가 무리수를 던진 그런 말들이 핑계거리를 준 거죠. 우원식 원내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 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예, 드루킹 김모 씨 그동안 경찰의 잇단 출석 요구에도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도 소환에 불응했는데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에 마침내 소환이 됐고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드루킹 상대로 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 다 직접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전에도 댓글 조작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 김경수 의원에게 경공모 드루킹이 주도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2,7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드루킹 특검 요구 강경하게 하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고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 의원총회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와 의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면 여러분도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의총 소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매일 의원총회라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김도읍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결론 지을 일이 많은데 그냥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홍준표 대표에게 반론을 제기했고요. 홍준표 대표가 그랬더니 내가 원외 인사라 무시하는 것이냐. 내가 2년 뒤에는 꼭 국회의원 배지 달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홍준표 대표가 정말 저런 마음이 속에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속내를 좀 들킨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홍준표 대표의 존재감이 조금 무기력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에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어려서 하도 굶어서 단식은 안 한다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에 좀 김을 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당 내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지방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일부의 여론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특히나 최근에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좀 어려운 측면들을 이끌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1대1로 단독 영수회담을 가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는 의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표에서 충분한 협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한국당의 유리한 국면을 끌어왔다면 아마도 김도우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내부의 여론들이 이렇게 좀 심각하지는 않을 텐데 현재 홍준표 대표 리더십에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게 되면 한국당은 조기 전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노선투쟁 과정들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가 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렸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이콧이 지금 일주일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콧하는 사유가 뭡니까? 특검, 추경, 비준이에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될 본업입니다. 자신들의 본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 결정짓는 게 의총인데 본업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선거 준비나 합시다. 집에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원내 일은 원내에 맡기겠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에 얘기해 왔었는데 그러면은 당대표로서 바깥에 나가서 당대표 일이나 잘하지.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는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을 갖다가 사실을 건드린 거거든요. 이건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런 말을 할 적절할 장소도 적절할 타이밍도 아닌데 아까 김명민 교수 얘기했지만 뭔가 좀 자격지심 지금 홍 대표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또 그 역할이 좀 당내에서 흔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지심이 표출이 된 거지만 그것도 할 얘기가 따로 있죠. 지금 일주일째 국회가 공전되고 있고 보이콧하고 있는데 더 얘기하지 말고 집에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매체 노컷이 단독이라고 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의 의원들의 기류는 홍준표 대표 원맨쇼식으로 당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당내 기류를 전했는데 홍준표 대표를 돕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애쓰고 있고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의원총회에 와서 여당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당 지도부 향해서 큰 소리나 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정당이냐. 네. 서로가 바라보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홍준표 대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잘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단합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이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연탄가스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당에 회방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다음번 총선에선 어려운 험지로 차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기준한 제시점을 뛰어넘는 훌륭한 성과를 내게 되면 누구도 홍준표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선거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되든 승리하지 않게 되든 조기전대를 아마 치르려고 할 겁니다. 조기전대를 치르고 나면 앞으로 2년의 임기를 갖게 되는데 그 2년의 임기 내에 다음번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주게 되거든요. 결국 다음번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두고 당권에 대한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걸 위해서 당이 하나가 돼갖고선 홍준표 대표 체제로 승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하나 있는 거고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치러온 지금의 상황이 보수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보수가 괴멸 정도 수준에 이르렀고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무너진 뒤에 새 집을 다시 져야 된다라는 기류가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지방선거 전까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과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이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아주 간단한 취임식을 했죠. 여기서 취임 선서도 했고 취임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 중에 두 가지 정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초려해서 이를 맡기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던 유인태 전 의원이 대통령 취임사 가운데 이 두 부분은 오늘 꼭 한번 틀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인사, 경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만 인사와 야당과의 협치 이 두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유인태 전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1년 만에 여러분 다시 들어보셨습니다. 박 교수님 어떠세요? 네, 지난 1년 동안 청와대와 내각의 차관급 이상 고위급이 160여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낙마가 9명이 낙마가 예. 됐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뭔가 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인사의 원칙이 좀 지켜지길 바랬었는데 기대 수준도 그만큼 높았던 네,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에서 인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애초에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할 건 사과했으면 좋겠다. 좀 사실 그런 생각이 이제 와서는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장미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각종 자료들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도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위장전입, 병역, 논문,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거 외에도 이번에 많은 사유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좀 원칙을 갖다가 새롭게 빨리 좀 만드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야당과의 협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권 안에서도 네. 좀 하려고는 했는데 기대만큼은 우리가 못했다라는 목소리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넘어서 국회와의 협치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잘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대의민주주의 요소 속에서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와의 협치를 굉장히 좀 등한시한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첫 번째 지점으로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결국은 비준 과정 속에서 국회가 부결을 시켰는데 이거는 국민의 대표 선수인 국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존중해야 되나 그 뒤로 나왔던 청와대의 브리핑에서는 굉장히 국회를 좀 나름대로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하고 나서 충분히 개헌이라는 거는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지 않으면 국민투표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 야당인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을 비롯해서 거의 대다수의 야당들이 특히나 국회에서의 개헌에 대한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안에 밀어붙였던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야당과의 협치를 뛰어넘어서 국회와의 협치를 너무나 좀 등한시했던 부분들은 하나의 취임 1주년을 돌아봤을 때 아쉬운 지점으로 남을 수 있다 봅니다. 네, 인사와 야당과의 협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민주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신발끈을 고쳐매고 처음 취임사 때 약속했던 내용들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런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청와대 내부 카메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는 소감도 밝혔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출근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세운 정부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길에 함께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취임 1년을 맞는 소감을 직접 밝혔습니다. 김 교수님, 어떠세요? 취임 1년. 1년이라는 시간이 참 정말 금방 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1년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인수위 없는 청와대를 맞이한 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맞았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바람 잘 담아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다 지키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나는 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 걸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잘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은요? 지난 1년만 같아라. 사실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좀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소탈하고 그렇게 5년을 보내신다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후한 평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무회의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초심을 지켜나가자, 초심을 잃지 말자, 그 약속 지키면은 문재인 정부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